돼요. 다음에는 이 평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이 자산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자산 평가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뭐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징령에 보게 되면은 자산 평가의 원칙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죠. 상증법 61조하고 66조까지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러한 평가, 상증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이 적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가액보다도 상증법상의 평가액이 적게 나왔어요. 자산이. 자, 여기는 자산과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특별히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당연히 부채도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장부가액보다도 평가액이 상증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이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적게 하게 나오면 상증법에서 평가한 가액이 시가잖아요. 그죠? 시가. 시가인 것 같지만은 이 규정에 따라서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봐요. 장부가액을 시가로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부가액이란 것은 감가상각 자산일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그것이 이제 장부가액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장부가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 되면 이 장부가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취득가액이 정해져야 되겠죠. 이 취득가액은 뭐를 말하는가? 그리고 감가상각비란 것은 뭐를 말하는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감가상각비는 회사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인가 아니면 회사에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의 기준 내용연수를 계산한 감가상각비인가 하는 이 문제. 또 한 가지는 이 감가상각비를 구성하는 요소, 감가상각비 계산에 구성하는 요소에는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내용연수. 그러니까 기준 내용연수 있고 상하한 내용연수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것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각 방법, 종률법이냐 정약법이냐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상증령에서는 단순히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은 이때의 감가상각비란 것은 뭐냐,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를 구성하는 요소는 상각 방법, 정률법이냐 정약법이냐, 그리고 내용연수를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만 살펴보겠는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섬세하게 세밀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된 상증법상의 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이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 그러면 장부가액보다도 적게 평가된 이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뭔가,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되나? 이 부분도 매우 이제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부가액하고 정당한 사유, 이 문제가 상징령 55조 1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때 취득가액은 뭐고 감가상각비란 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부가액보다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해석, 그러니까 행정해석은 다음에 보는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장부가액이란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을 했어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이고, 여기서 이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별도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이제 재취득가액으로 하게 돼 있는데 재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것을 말하며 이때 당시의 감가상각비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 그러니까 똑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떤 기업은
정률법으로 신고했고 어떤 기업은 정액법으로 신고했어요. 그런데 납세자가 신고한 상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행정 해석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의 기준 내용 연수를 적용하는 건데 바로 말한 거 이거 기준 내용 연수. 기준 내용 연수가 예를 들어 말하면 5년일 경우 우리가 20%를 할증하면 6년을 내용 연수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20%를 차감하게 되면 4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을 만약에 예를 들다면은 기업에 따라서 내용 연수를 4년으로 할 수도 있고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6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얘기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 이럴 때는 상각 방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지만은 여기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의 기준 내용 연수는 기준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 기준 내용 연수. 그러니까 6년을 회사에서 감가상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라는 얘기입니다. 5년을. 또 어떤 회사는 4년을 감가상각비를 적용했어요. 그것은 4년이 아니고 5년을 적용해야 되는 감가상각비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 감가상각비란 것은 여러분들 이 조항을 보면서 그냥 취득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거 할 때는 이거 회사에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말하는구나. 그 단순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해석에서는 이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대차대조표성의 장부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차대조표성의 장부가액. 자, 이것까지 이제 봐주시고 다음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대법원에서는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에요. 취득가액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이 아니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해요. 취득가액.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이 판례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요.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이제 그 장부가액이 되잖아요. 그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이 됩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 그러면 이때의 대차대조표상의 이 장부가액을 대차표상에 나와 있는 이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취득가액이라는 얘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상에 나와 있는 이 감정가액 마이너스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이 아니고 원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 바로 그것이 장부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비상장 주식평가에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하기. 좀 전에 보면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그것을 이제 장부가액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다만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도 이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도 낮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평가액의 장부가액이 낮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요? 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부가액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도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았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가 진다고 했어요. 납세 의무자가.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가 져요.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책임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보게 되면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장부가액보다도 낮게 평가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법원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 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충적 평가에서 큰 가액 둘 중에서 큰 거잖아요. 그죠?
큰 가액을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은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러면서도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한다. 자, 장부가액보다 자산가액이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것을 다투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예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정당한 사유를 납세자가 입증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을 볼까요? 지금까지는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 봤는데 이 시간에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자산,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자산의 그 장부가액 하고 그 평가액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소개하는 것은 그 대법원 판례하고 국세심판에서 나왔던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대손충당금 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부채죠. 부채인데 상증법상의 순자산가액,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 등은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채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감하지 대손충당금 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차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차감하지 않는 얘기는 자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손충당금하고 부채 퇴직급여 충당금은 부채에서 이제 차감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차감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중에서 비용으로 확정된 이게 중요합니다.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 여기서 이 사례는 대손충당금을 말한 거예요. 비용으로 확정된 대손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대손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을 하는데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의 의미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의 의미는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대손금과 다름없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서 대손금과 다름없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발생이 예상되거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회수 의문의 상태 또는 그 전 단계에 있는 대출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이 중에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540억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을 이제 여기서 이 판결에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추정 손실이 확정된 것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는 회수 가능 채권이고 회수 불확실한 채권 이것은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 540억 중에서 24억에 상당하는 금액 이것은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이에요. 이것은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손 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했잖아요. 그죠? 차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채에서 다시 말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회수 불가능한 채권 중에서 여기서 보면은 회수 의문의 상태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대손으로 확정된 것, 대손금과 다름이 없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상태. 이것은 부채에서 다시 말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금액은 굉장히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일반적인 그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그렇게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배터리 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기억을 해. 투자유가증권을 보겠습니다. 이 투자유가증권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투자유가증권을 영원으로 평가했어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13억이다. 그러니까 이 13억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 여기서도 또 정당한 사유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평가한 액이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가 진다.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장부상의 원재료는 영원으로 되어 있고 상품은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주장은 원재료는 11억 9천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해야 되고 상품은 24억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하면서 상품이 24억이 된 걸 보니까 2000년도에 장부가액이 이제 1,900만 원이 있던 걸 요거 1,900만 원 요 금액에다가 그 재고감모 손실을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재고감모 손실을 이 금액을 이제 플러스한 금액이 이제 24억 5,500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처분청은 그렇지 않다. 장부상의 금액인 그 원재료는 영원으로 해야 되고 상품은 1,900만 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 처분청은 주장한 겁니다. 국세 심판에 가서는 결국은 처분청에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원재료와 상품은 장부상의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한 그 판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 채권의 이제 유보금액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이제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거죠. 앞에 봤던 대손충당금 좀 다른 것이 이것은 대손충당금을 송금 부인했어요. 송금 부인한 금액. 그러니까 유보금액이 되겠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38억. 이것을 송금불산입해서 유보처분했어요. 그랬으니까 이 송금불산입을 했으니까 이것을 외상 매출금에 가산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벌써 맞지 않는 것이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기업에게선 대손충당금은 부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채에서 제외했잖아요. 그죠? 부채에서 제외. 부채에서 제외하니까 그 대손 충당금만큼 외상 매출금에 이미 가산된 거예요. 가산된 건데 그 송금불산입한 금액을 또 다시 그것을 가산해달라? 이건 안 맞는 얘기죠, 벌써. 이 주장 자체가 벌써 달라요. 근데 심판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이제 설정을 했는 건데 여기서 송금 부인한 이 금액은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채에서 이거 제외해야 된다. 내손 충당금은 어떻습니까? 부채에서 제외하고 있죠. 부채에서 제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채에서 제외를 하고 있잖아요.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그러니까 부채에서 차감할 그런 금액이 아니란 얘기죠. 차감할 금액이. 그러니까 결국은 외상 매출금에 가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부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예상 매출금에 여기서 예상 매출금에 가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는 이것은 예상 매출금에 가산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설명한 것이 동충당금과 관련된 매출 채권 회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회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볼 수 없다. 그죠? 비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거죠. 비용으로 확정돼야지만이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부채에서 차감하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대법원 판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는 표는 감가상각과 관련된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된 등 내용인데 굉장히 표가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이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니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없고 결국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이제 시인 부족액에서 상각 부인액의 송금 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봐서 이것을 이제 그 공제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그 제법 지식이 상당히 이제 준비된 사람일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시간에 했던 이런 내용들은 뭐 그렇게 이제 흔하게 발생이 되지만은 비상장 주식 평가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지 않고서는 자본거래 세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는 뭐 깊은 그 지식 없이 그래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또 이 채널을 듣는 사람들의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이 아마 그 어쩌면은
그 아마 회계사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아마 세무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책을 사는 사람들이 한 90% 정도가 이게 회계사들이에요. 세무사들은 책 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내가 뭐 이쪽 분야에서 무슨 몇 년을 한 것도 아니고 책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됐고, 그리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강의를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했고, 그리고 또 현직 직원들한테도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계사예요. 아니면 국세신문이나 3.1인포마인에 기재했던 그 글을 보고, 아, 이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니면은 이것은 어떻게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그 질문 오는 사람들이 회계사예요. 세무사들이 질문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을 뭐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방향을 바꿔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뭐 우선 뭐 이런 거죠. 뭐 기준 내용 연수는 뭐고, 하한 내용 연수는 뭐고, 또 상한 내용 연수는 뭐고. 우선 이것이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세법에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상강 누계액은 뭐고, 부인 누계액은 뭐고, 뭐 이런 것도 아마 잘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취득가액이 이제 50억이라고 봤을 때 이런 그 유형 자산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각하는 내용입니다. 기준 내용 연수가 5년짜리 있고, 하한이 4년, 6년, 그리고 상각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기준 내용 연수 5년으로서 상각을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이제 그 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단기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 단기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여기서는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시부인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시부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연수를 4, 5, 6년으로 나눴습니다. 4, 5, 6년으로 나누는데, 유형 1은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년일 때 4년의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면서 회사에서 상각한 것이 기초에서 20억 누계가 나온 회사고, 여기에서는 같은 4년인데 상각 누계액이 20억인 회사,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각 부인 누계액이 5억이 나오고, 여기서는 4억이 나오고, 그리고 단기에 감가상각을 한 걸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12억이 나오고, 또 회사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8억이 나오고, 이런 것을 이 전제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각 3년도 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은 바로 이 금액을 말하죠.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 구조를 보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이 자료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회사에서 미계상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죠. 시인부족액. 시인부족액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는 이제 4억 5천이 나오고 3억이 나오고 각각 이런 내용이 되고, 그리고 송금 추인한 내용, 송금 추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부족액을 한도로 송금 추인을 하잖아요. 부족액을 초과해서 송금 추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족액을 초과해서 송금 추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송금 추인은 바로 이 부족액 중에서 여기 부인액을 송금한 것인데, 이 부족액을 이제 한도로 송금 추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금 추인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각사민도 소득에서 차감되어 있죠? 각사민도 소득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송금 추인액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금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금액은 나왔고, 이 금액도 지금 나왔어요. 이 금액도 나왔으면, 자, 여기에서 이것을 차감한 금액이 결국은 이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각 3년도 소득에서 이미 요거는 차감한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차감할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을 계산해.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것을 차감하는 거죠, 뭐. 여기서 이것을 차감한. 바로 말하면 여기에서 이것을 차감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고, 여기서는 3억 3천에서 3억 차감하면 3천만 원이 되고, 여기서는 5천만 원이 되고, 여기서는 없고, 여기서는 1억 3천이 되고. 그러니까 각각의 내용 연수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에 따라서 이 감가상각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소득에서 차감할 감가상각비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해가 안 갈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려면은 다른 데서도 이제 설명을 했겠지만은 국세신문이나 3.1인포마인에 가서 보면 되는데 3.1인포마인은 이제 유료니까 비용이 들으니까 거기서 보다는 이제 국세신문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국세신문에서 그 기고했던 거는 조금 좀 정확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그런 게 있어요. 거의 그 3.1인포마인하고는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보는 데는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큰 무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쪽에서 한번 그 참고를 이제 해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런 그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평가 내용을 쭉 이제 보셨겠지만은 그렇게 그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 몰랐던 부분도 아마 꽤 있을 거고 특히 지금 이 시간에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을 빠뜨리게 되면은 비상장 평가 주식에서 그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됩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돼요. 그래 그 문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죠.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비상장 주식 평가는 이제 여기서 끝맺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해외 주식 평가에 대해서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평가는 물론 이제 복잡하지만은 해외 주식 평가도 그 평가 방법이 그 세법 규정에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그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갖고 그 평가를 하는데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평가를 할 때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